공부는 유전이지 않냐, 네. 머리 타고난 거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연히 유전적으로 습득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 입시에서는 유전보다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유전을 절대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제가 봐도 특히 의대를 다니다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학생들부터는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내신 점수를 따기도 수월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아이도 결코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은 그 공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겠죠. 이 초등 시기에 공부의 목적을 몰라서 공부 습관이 잘 잡히지 않은 우리 아이, 이제 늦은 건가?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제가 모신 작가님은 공부의 목적을 알기만 하면 중학교부터 공부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내용이 비단 예비 중등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작가님은 초등, 중등, 고등 어느 시기라도 오늘 알려주실 나 혼자 레벨업하는 이 공부 비법으로 공부를 잘 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혼자 레벨업하는 공부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오늘 임민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에 나와서 현재는 중앙대 의대에 재학 중이고요.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초에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의 저자이자, 이번에는 우리 초중등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인 공부는 멘탈게임이다를 출간을 한 임민찬입니다. 네,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전에 출간하셨던 그 책을 또 소장하고 있고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인데요. 오늘 영상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초등부터 공부를 잘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초등 공부에 혹시 동력이 있으셨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 동기부여도 없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막 50점, 60점 받을 때도 있었고, 저학년 때는 사실 공부로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저학년 때는 이렇게 성적표나 등수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고학년 때부터 성적표랑 등수가 나오면서 좀 승부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동기부여도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저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게 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3, 4주 동안 시험 대비를 시키고, 그 시험 성적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못 보면은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5학년, 6학년이 되면 저처럼 동기부여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의 초등 아이들을 보면요, 단원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전혀 이 시험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두 개를 틀려도 전혀 이 실수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100점을 받으면 아이들이 공부 동기부여를 더 받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쉬운 단원평가에서 100점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전교 1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도 또 고민도 많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막상 저희 아이도 이제 4학년이고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작가님, 이렇게 초등 아이들이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공부는 중학교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공부 동기부여를 받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 때부터 공부 동기부여를 받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 돼서도 1학년 보통 1학기 때 자유학기제가 있다 보니까 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 동기부여를 받는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요.
초등 시기에 공부 습관을 잡고 공부 정서를 챙기는 건 중요하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절대로 필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 꼭 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인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맞네요. 실제로 그런 것들로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초등 공부에 있어서 당연히 해두면 좋은 것들은 있겠지만 초등 수학에서 심화 문제집 한 권을 덜 풀었다고 해서 중등 수학 큰일 나고 영어에서 영단어장 하나 덜 외웠다고 해서 중등 영어 큰일 나고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두지 않았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현재 의대생이시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책을 내시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유전이지 않냐, 네. 머리 타고난 거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의대생이신 작가님의 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에 공부머리, 수학머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유전적으로 습득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똑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더 빠르게 이해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 입시에서는 유전보다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유전을 절대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제가 봐도 특히 의대를 다니다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노력을 안 해도. 근데 예전에 내신이 9등급제일 때 그때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가 한정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1등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능에서 킬러 문제들, 소위 말하는 최상위 전용 문제들 많았을 때는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더 유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능에서는 그런 킬러 문제들도 배제가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완화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학생들부터는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내신 점수를 따기도 수월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수행평가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수행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수행평가가 최소한 40%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40%예요? 수행평가가 4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5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머리만 좋아서 시험만 잘 본다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는 유전의 영역이 아니라 발표하고 글쓰고 말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노력의 영역인 만큼 공부머리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 같네요. 이게 아이들이 오히려 머리가 타고나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보다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네. 역량을 키워서 하는 부분의 영역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공부를 또 커버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맞습니다. 수학머리, 공부머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공부머리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버리면 아이는 자기의 머리를 믿고 노력을 안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또 되게 많고요. 그리고 공부머리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너 공부머리가 없으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이는 자기가 못 푸는 수학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상황이 있을 때 자기의 그런 유전적인 것들을 탓하면서 오히려 노력을 또 덜 하게도 되거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랑 제 쌍둥이 형도 있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학부모 상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둘의 수업 태도를 보니까 공부를 한번 시켜봐도 제대로 시켜봐도 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처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도 저랑 제 쌍둥이 형한테 뭔가 문제집도 더 풀리게 하고 학원도 다니게 하고 했더라고요. 엄마가 해주셨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한테 그런 최종 선택권을 주는 것들, 특히 학원이나 문제집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해주게 되면요, 그런 식으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은 나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정해준 학원, 엄마가 정해준 문제집으로 공부했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항상 학원이나 문제집에 있어서 두세 개 정도 후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가
A를 선택하면 큰일 나고 B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을 만한 후보를 주고 직접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공부 정서에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평상시에 풍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평소에 대화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 이야기를 하면 되게 힘들 텐데 원래부터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저 공부는 그 많은 대화 중에 하나의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고 했을 때도 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언제 할지 그리고 공부를 어디서 할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교하고 와서 네. 민찬아 너 오늘 저녁 먹기 전에 공부 다 끝내고 저녁 먹고 나서는 너 읽고 싶은 책 읽고 게임 할래? 아니면은 일단 너가 하고 싶은 거 책 읽고 게임 하다가 저녁 먹고 공부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머릿속에 공부하기 싫다는 인식이 바뀌거든요. 근데 엄마는 공부를 저녁 먹기 전에 할래, 먹고 나서 할래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도 공부를 전제로 둔 상태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잔소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오늘 좀 학교에서 힘들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나서 할까?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공부 끝낼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민찬아 오늘 주말인데 공부를 집에서 할래? 아니면 날씨 좋으니까 엄마랑 같이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공부할까? 아니면 집 앞에 카페 가서 할래? 이렇게 하면 우리 초등 아이들은 머릿속에서 아 오늘 도서관 갈까? 카페 갈까? 그냥 집에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공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정서를 높여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꼭 초등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너무 드려요. 당장 적용해봐야 될 너무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어머님이 굉장히 현명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일 가까운 시기에 많은 것들을 이제 겪어 오셨고 현재 의대생으로 계시는 작가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중등부터 공부해도 의대에 갈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이게 초등 학부모님들은 보통 우리가 초등이랑 중고등으로 나누다 보니까 중학교를 거의 고등학교랑 같은 연장선상으로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중학교 전까지 많은 것들을 좀 해둬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결국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이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 나중에 특목고 자사고든 일반고든 상관없이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고등 3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도 절대로 의대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도 늦은 부분이 없다는 거 초등 시기에 무조건 해야 할 공부는 없었기에 네. 중학교 때부터 채워나가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초등과 중고등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초, 중등과 고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초, 중등과 고등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등을 맞이하기 전에 초등과 중등 때 해두면 좋을 공부법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초등 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독서가 메인이 되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독서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잘 볼 수 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독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순 없지만 독서라는 건 다 간접적이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간접적으로 문해력에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 국어 실력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문과적 성향의 친구들은 독서만 시켜줘도 중고등 국어 시험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독서랑 중고등 국어 시험을 비교를 해보면요. 독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제한도 없고 모든 문장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 국어 시험은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시간 제한이 있고요. 특히 실제 시험에서 모든 문장을 힘 주어서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결국에 실제 국어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정말 중요한 문장은 한 번 더 힘 주어서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불필요한 문장은 빠르게 넘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예쁘게 이야기를 하면 독해 능력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서 수준이 쌓이면 초등 고학년 때는 초등 국어 독해 문제집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번쯤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빠작이나 우공비 일일독해나 다 좋은 책들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은 초등 여름방학 때 잘 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중등 국어 같은 경우는 제 책에 또 다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기본 이론 정도는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기초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EBS I에 있는 그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어과 입문편 그런 강의를 활용을 하셔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면요. 수학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등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수학학원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학원과 별개로 수학은 꼭 심화 문제집 한 권을 스스로 푸는 연습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집을 학원에서만 풀게 되면 문제를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문제를 그렇죠. 문제를 풀다가 2, 3분 정도만 투자를 하다가 막히면 별표를 쳐서 가면 학원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는 쉽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을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초등 시기에 수학 심화 문제집을 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려면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고등만 가더라도 그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등 때 그 연습을 하라는 의미고 그 목적을 잘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더라도 특히 이런 여름방학 때 학원과 별개로 스스로 심화 문제집을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스스로 풀 때는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하루에 딱 3문제 5문제만 제대로 소화하는 연습을 시켜주면 좋겠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풀었던 심화 문제집은 A급 수학이랑 최상위 수학이었고 제가 초등 아이들 과외시킬 때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심화편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이 실전 말씀이셨어요. 네, 영어도 이제 초, 중등 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할 때 제가 항상 2가지를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발음이랑 그다음에 다이어입니다. 발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nature, 그 다음에 mature 그 두 단어를 보면 스펠링 하나 차이거든요. 앞에 눈으로 보기엔 구별이 되는데 발음 자체는 nature이고 mature이고 전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수능 영어에서 45문제 중에 17문제가 듣기고요. 그 얘기는 발음을 잘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genera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장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2가지 뜻을 다 외우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general, hospital이라고 나왔을 때 장군이라는 뜻으로만 알아버리면 장군병원, 국군병원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병원, 즉 피부과, 소아과 특정 과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루는 병원이라서 종합병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하나, 2개가 아니라 100개가 쌓이고 1000개가 쌓이면 고등학교 때 이 학습 공백이 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많아진다. 그쵸.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한 권을 최소한 3회독은 해달라. 1회독을 할 때는 스펠링이랑 뜻을 1개 정도만 편하게 외워주시고 2회독부터는 스펠링이랑 뜻 2개랑 발음 3회독부터는 1, 2회독 때 체크해둔 단어들이랑 뜻이 3개 이상의 단어들 위주로 해서 뜻 3개, 스펠링, 발음 이런 식으로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보통 초등, 중등, 고등이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좀 더 아이들의 수준별로 잘 나눠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 복화나 워드 마스터나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그 외 과목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사회랑 과학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사회랑 과학이 같은 취급을 받고 둘 다 기타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사회랑 과학이 가는 길 자체가 나중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회는 사회경시대회, 사회영재원, 사회학원, 사회심화, 사회선행 이런 말들이 없거든요. 근데 과학은요, 과학경시대회, 과학학원, 과학영재원, 과학심화, 과학선행 이런 말들이 다 붙어요. 그 얘기는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요. 사회는요, 왜 선행이나 심화가 없냐면 100% 암기 과목이거든요.
중학교 때 할 사회는 중학교 때 암기하면 되고 고등학교 사회는 고등학교 때 암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은요, 암기에 이해가 더해주는 과목이다 보니까 미리 이해를 해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국영수 공부할 시간을 빼야 기도 하는 만큼 초등학교 때 1순위를 아이가 최대한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거에 신경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과학 학습 만화가 될 수 있겠고요. 저는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 이런 것들을 읽었었고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흔한남의 과학 탐험대도 있고요. 놓치마 과학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고 과학 잡지도 과학소년, 어린이 과학동화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네. 아이들 그 과학 실험 같은 거를 네. 초등학교 때 미리 해두는 거 어떨까요? 네, 실험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에는 초등 과학에 있어서 흥미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7월 달 곧 여름방학이에요. 네.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 초등, 중등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좀 그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해두면 좋을 것들은 당연히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초, 중등 아이들 공통으로는 독서가 첫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책이 매개가 돼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책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를 하고 토론의 근거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에는 중학교 때 읽었던 책들을 고등학교 때 활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은 만큼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독서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다 보니까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진로 탐색 활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초등 아이들은 주니어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특히 또래 친구들이 남긴 진로에 관한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줬는지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중학생들도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그런 직업 적성 검사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초중등 공통으로는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꿈길. 그게 자신의 지역을 검색을 하면요. 지역 주변에 각각 초, 중, 고 해서 어떠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리스트가 쭉 다 뜨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서 여름방학 때 진로 탐색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의 책이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바로 이 책인데요. 공부에서 멘탈이 왜 중요한가요? 네. 지금은 공부법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사실 공부법을 아이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학교 또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 공부법을 누가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누가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매 시험을 잘 볼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실수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누가 얼마나 자기의 단단한 멘탈을 바탕으로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법 과잉 시대에서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공부법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네. 그 가운데서 나 혼자 레벨업 하려면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쵸. 멘탈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하시나요? 네, 일단은 초등 또 중등 아이들 중에서 공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받고 싶고 그리고 저희 공부법이랑 멘탈 관리법을 사실은 의대생 책이지만은 절대로 과하거나 비현실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공부법, 멘탈 관리법을 알고 싶은 초, 중등 학생들이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책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건 보통 교육서들을 보면 자기가 후회됐던 것들보다는 잘한 것들 위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책에는 제가 중고등 때 후회됐던 것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을 해줘야 제 후배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에게 공부의 목적 설명해 주기 되게 어렵고 그런 말들을 하면은 아이들이 잔소리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의대 간 이 형도, 의대 간 이 오빠도 이렇게 공부했대, 이렇게 생각했대. 저를 멘토로 삼아서 전달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 책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읽으셨을 때 정말 도움되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네. 저는 그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법 들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주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렇게 무뚝뚝한 부모님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은 아이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는 사랑을 받아온 만큼 아이가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어서 사랑을 다시 내뿜을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것들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교도 더 늦게 끝나고 학원도 더 많아지고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실제로 학교가 5시, 6시에 끝나고 바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집에 오면 부모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씻고 숙제하고 하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고 또 아침 7시에 일어나고 그 생활을 3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면 부모님이랑 예전처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요. 이제는 부모님이랑 저녁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부모님이랑 멀어질 일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결국에 초등 시기에는 공부법보다 중요한 거는 공부 습관이랑 공부 정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아이가 넘어지고 사춘기가 오고 힘들더라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건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영상 속 임민찬 작가님의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이 책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궁금하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란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작가님께서 영상 보신 분들이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많으실 거예요. 영상의 소감과 함께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작가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혜택까지 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